우리나라 바이오가 드디어 변방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내년은 아마 분위기가 정말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좀 얼마 만에 모신 거죠? 한 반년 됐나요? 네, 연초에 한번 나왔었으니까. 아, 연초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7월, 하반기예요. 네. 상반기는 거의 뭐 이제 기백 있는 상반기를 보내죠. 네,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기백 수석펀드 매니저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또 그 어떻게 상반기에 이렇게 잘 되셨는지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백이 넘칩니다. 코스피도 이제 3,100을 넘어섰고 네. 가장 최근에 있었던 변화에 대해서 좀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상법 네. 개정안이 드디어 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의 충실 의무에 대해서는 요거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기로 했죠. 네, 맞습니다. 요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상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작년부터 사실은 있었고 이게 언제 될 거냐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굉장히 컸는데 네. 이게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한국 자본시장이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주주 가치를 훼손당할 수 있는 여지들을 어떻게 보면 통으로 이렇게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법률적인 수단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 어떤 자본시장의 질적 변화이자 제가 늘 말씀드렸던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와야 됐어야 됐을 그런 주식시장의 어떤 우상향을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했던 부분이었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또 반문하는 분들도 계세요. 코스피가 3,100을 넘어서 3,000을 이제 안착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상법 개정안 때문이냐? 과연 상법 개정안이 이 상승세에 얼마나 영향을 줬다고 혹시 보세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게 정밀하게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4월 초에 이제 사실 관세 쇼크 때문에 2,400대까지 갔다가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나라 증시들이 반등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한국 증시가 반등을 가장 크게 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제 한 절반 가까이는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어떤 신정부의 어떤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제도적 변화로 인해서 결국에는 어떤 주식시장이 좀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절반 정도는 저는 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지수가 좀 워낙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나 자금의 쏠림 이런 것들도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급하게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00% 건강하게 다 올라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 절반 정도로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 상승세의 절반 정도는 기여했다. 상법 개정은. 이제 그게 개정이 됐고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코스피 5천 시대인데 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혹시? 이번 대통령 임기 내에. 저는 사실 이제 조금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 많은 어떤 언론이나 또 저도 이제 기자분들한테 문의를 많이 받는데 네. 지수 4천, 지수 5천이 가능할 것 같냐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근데 이제 사실 지금의 상법 개정과 더불어서 자본시장의 변화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느냐를 저희가 좀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법 개정 자체가 목표였느냐, 네. 아니면 수단이었느냐를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상법 개정이 목표였다라고 하면 그게 상법 개정이 됐었을 때 상법 개정 자체가 목표였었으면 저희가 이미 이룬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상법 개정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보면 주주 가치를 제대로 보존하고 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주한테 수익 배분도 잘하고 의결권도 사실은 충분히 기회를 주고 투명한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이 사회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법 개정이 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죠. 수단인 거거든요. 이게 상법 개정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주 자본주의를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 증시를 봤었을 때 항상 아쉬웠던 점은 주도주도 있고 테마주도 있고 다 있는데 항상 그 열풍이 끝나면 지수는 제자리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뒤늦게 어떻게 보면 뛰어들었던 투자자들은 그 광풍이 끝나고 나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랬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우상향이 안 됐던 이유는 결국 주주 가치가 지켜지지 않았고 주주 가치대로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쏠림과 테마에 의해서 그것에 의존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수는
계속 항상 그 자리였다라고 봤던 거고 이게 상법 개정이 되고 주주 가치가 지켜지고 사실은 주주 자본주의가 밑거름이 이제 완성이 되면 제가 보는 거는 지수의 고점을 논할 게 아니라 아하. 지수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러니까 주주 자본주의의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지수의 저점이 높아지는 장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릴 거라고 보는데 주주 자본주의의 기틀이 마련이 된다면 결국에는 저점이 3천으로 잡히는 그런 시장이 되는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시장의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항상 어떻게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받았었던 저희가 좀 미숙했었던 어떤 시장의 어떤 질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충격을 받아서 3천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코스피의 저점이라고 하면 그 지긋지긋하게 듣던 PBR 0.8배. 네. 그래서 그게 한 대충 한 2,400 정도 되죠. 네.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그 저점이 2,400이 아니라 3,000. 이 레벨이 높아진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수 4천이나 지수 5천에 대한 부분은 상법 개정이 만들어주지 않아요.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 특히 한국은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 경기,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아진 내수 경기 이런 것들이 뒷받침 됐었을 때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수 4천, 5천을 논할 수 있는 거지 상법 개정을 한다고 해서 지수 4천, 5천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자본시장이 뭐가 바뀌고 질적인 변화가 무엇인지를 많은 분들이 생각을 잘 안 해보셨고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강조를 안 했다 보니까 고점을 얘기하지만 이제 저점이 이제 점점 이번에는 2,400으로 잡혔으면 다음번에 2,600, 다음번에 2,800, 다음번에 3,000. 그게 우상향이거든요. 저점이 높아지는 거. 저점이 높아지면서 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고점은 그 당시 때 이제 기업들의 어닝이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너무 흥분해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진짜 주식 투자 잘 안 하는 일반 친구들 만났는데 많이들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코스피 4천 가는 거냐, 5천 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진짜 고점만 높아져 봐야 다시 내려오면 진폭만 커지는 건데 계속. 오히려 투자 피해가 커지는 거죠. 고점이 너무 높았으니까 저점이 잡아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투자 피해가 손실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야 하는. 맞습니다. 이제는 근데 그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혹시 그 좀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왜냐면 이번에 그 집중 투표제라든지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하는 것, 요거는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저희가 주주권이 뭐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 배분권이랑 의결권이거든요. 수익 배분이 사실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소각 없는 자사주 메인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이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어떤 집중 투표제나 이런 것들이 의결권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 룰도 의결권에 가는 것이고 그렇죠. 집중 투표제도 이제 의결권에 가는 것인데 의결권에 대해서 사실은 왜 필요하냐면 너무나도 한국의 기업들은 1인 독단 체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이사회가 있더라도 네. 이사회 내에서 그냥 회장님 말씀만 나머지는 거수기 역할이거나 사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견제할 수 있어야 되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견제 수단이 생기면 의사결정의 과정도 그렇지만 그 결과물들도 점점 투명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속도를 좀 더 낼 수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시간이 더 걸린 셈이죠.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근데 또 지금 여당에서는 집중 투표제를 비롯해서 시즌 2 또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건 조금 더 한번 지켜보시죠. 네, 사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제 진도 나가는 것에는 저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포함한 제도화 등등 포함을 해서 지주사, 증권사 주식이 엄청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주가가. 네, 맞습니다. 이 흐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디스카운트를
가장 많이 받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리고 지주회사라는 것은 사실 이제 사업 지주회사와 순수 지주회사로 나뉘는데, 사업 지주회사는 자회사도 있지만 어떤 본연의 사업을 하는 회사의 형태고, 네. 사실 이제 순수 지주회사는 말 그대로 자회사들만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의 지분만 가지고 있는 형태인데, 어떻게 보면 자회사들의 가치에 대비 사실 지주사들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심했던 것은 사실이고, 물론 그 와중에 중복 상장에 대해서는 그렇죠. 끊임없는 논란이 좀 있고, 하지만 중복 상장의 디스카운트를 감안하더라도 그만큼 싸게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국면으로 간다고 보면 사실은 지주사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이고요. 다만 이제 지주사들이 다 좋은 거냐? 사실 좀 무차별하게 좀 움직인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주사들이 결국 그 디스카운트를 벗으려고 하면 결국 지주사들도 자회사들의 전체 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ROE가 높아져야 되거든요. 자본의 어떤 재배치가 있어야 되고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특히 어떻게 보면 이제 배당이나 자주 매입 소각을 늘려주면서 기업의 ROE를 올렸었을 때 지주사의 어떤 디스카운트가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 이제 지주사들도 뭐 대형 지주사나 중소형 지주사나 이렇게 봤었을 때 사실 상황이 다 달라요. 대형 지주사라 할지라도 지금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 현금 흐름이 되게 좀 부족해서 네네. 사실은 자회사들이 이제 돈을 못 벌거나 적자가 크게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굉장히 크게 했는데 지금 당장은 현금 흐름이 안 나오는 형태 그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요? 없죠. 당장. 없습니다. 오히려 최근에는 약간 유동성 위기를 겪는 대형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알짜 자회사를 매각을 위한 어떤 그런 준비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주가가 그냥 올랐었을 때 주주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지주사가 올랐었을 때 그 회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유상증자 같은 방법을 쓸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지주사 중에서는 특히 이제 제가 주목하는 쪽은 이제 중견 지주사입니다. 중견 지주사요? 한국의 사실 이제 중견 지주사들의 형태를 보면 쌓아놓은 자본이 어마어마한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기업 집단 그 지주사들이 아니라 네. 중견 지주사라면 이런 건데 또 이야기를 하면 특정 그 종목이 돼 버리니까. 네, 특정 종목은 합니다만. 언급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래도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중견 지주사급은 보통 이제 자기 자본이 조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네. 버는 것도 사실 수천억 버는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사실 아쉽게도 지난 30년 동안 주주 환원을 거의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어떤 자본이 잉여 자본이 너무 큰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세대 교체, 지배구조 변화를 만나면서 사실은 이제 어떤 그들 또한 상속을 위해서 증여를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사실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사주 매입 소각도 검토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서 그 기업들은 사실 풍부한 자산 가치 가지고 있고 이제 돈도 잘 버는데 주주들한테 너무 안 해줬다 보니까 가치 평가가 30년째 사실 절하돼 있던 상황. 근데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는 대기업 수준. 이제 그런 기업들이 자본 재비치와 ROE 상승 그리고 주주환원 성장성을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주인공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 에이스 주주환원 가치주 액티브 ETF 김기백 매니저님이 운영하는 거기에도 그 중견 지주사들이 좀 들어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좀 압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그 ETF를 좀 사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지주사들도 그렇고 이제 아까 또 여쭤보신 게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증권사들이 금융위기 이전에는 오히려 비싸게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렇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성숙시장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수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증권사 비즈니스도 좀 저평가 받는 부분도 있었다고 봐요. 저건 성장 산업이 아니야. 이렇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증시가 어떤 경제 규모 대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진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제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사실은 과거보다 지금 벌어들인 이익이 굉장히 많이 커진 상태예요. 네.
그래서 저평가는 뚜렷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면 거래가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많이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입도 사실은 이제 증권사들이 주요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랜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소외받았던 그런 소외를 받았지만 자산이나 수익 가치나 이런 것들은 꽤 이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주사나 어떤 금융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어떤 각광을 받았던 것이고 그 기업들도 사실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린 자본 배치 변화나 ROE 증가, 주주하는 성장성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다른 평가들을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너무 좀 하나처럼 움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증권주도 그렇고 오른 것도 엄청나게 올랐는데 거기 뭐 스테이블 코인 이슈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매칭해 보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생기겠구나, 성장 동력이 추가되겠구나 이런 네. 것도 있는 거고요. 네. 또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이 이제 되고 나면 과연 어떤 섹터에 더 주목을 해야 할 것인가. 사실 이게 선반영되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주사, 증권주, 뭐 금융지주사 등등 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반영 안 된 거 어디 좀 없습니까? 사실은 많은 기업들한테 아직 여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 이유는 사실 상법 개정이든 어떤 자본시장의 어떤 질적 변화든지 간에 지금 시장에서의 흐름은 어떤 섹터가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가 안 좋고 이게 아니라 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업들의 자본 재배치가 일어나고 있고 그 어떤 기업들마다 지배 구조가 다르고 세대 교체를 겪는 기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지금까지는 주주 대접을 해주지 않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배당 성향을 많이 늘리고 하면서 폭탄 배당이 나오기도 하고 배당 성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맞이하면서 네. 이거는 같은 산업의 안에 있더라도 어떤 기업들은 전혀 사실은 주 자본주의의 혜택을 잊기가 어려운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은 굉장히 우량했던 그런 부분들이 투자자들한테 드러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섹터는 일단 불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기업들마다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결국에 이제 투자의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근데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주주환원에 소홀하다가 그러니까 주주환원이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는 주주환원을 하면서 투자자들한테는 일들을 높여주고 즉 이자율인 거죠. 채권 시장에서 주로 쓰는 용어지만 어떻게 보면 배당 수익률이나 아니면 총 주주환원 수익률이 투자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연간 받을 수 있는 배당 수익률이랄지 아니면 거기에 더해져서 배당에 더해져서 자주 소각을 동반한 매입을 하는 그 기업들은 결국에는 그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은 자주 소각되면 소각될수록 한 주당 가져가는 그 기업에 대한 파이는 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의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또 이제 그 기업들이 지난 30년, 40년 동안 고가를 엄청 수년금으로 도배해 놓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채워놨다. 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사실 ROE가 낮은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라 과잉 자본 때문에 ROE가 낮은 거거든요.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로 따지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업들이 사실 재평가를 받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기업을 투자를 하면 올해는 혹은 3년 뒤에는 5년 뒤에는 배당 수익률이 몇 프로가 될까? 지금은 3%인 줄 알았는데 3년 뒤에는 10%, 15% 되는 배당 수익률을 받는 기업들이 탄생할 거고 또한 자사주 매입 소각을 정책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하려면 그런 주주환원 성장 모델 기업을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되려면 사실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가 모두 풍부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산 가치는 PBR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저 PBR에 대한 어떤 네네. 궁금증이 많은데 PBR은 결국에는 B는 북, 장부 가치잖아요. 네. 자산 가치를 뜻하는 거지만 그 장부 가치가 어떠한 자산들로 이루어졌느냐를 먼저 뜯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은 저 PBR이긴 한데 저 PBR의 어떤 장부 가치 대부분이 기계 장치인데 네네. 예를 들면 기술적 트렌드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그 기계 장치는 5년, 10년 뒤에는 가치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주주환원 어떤 경영의 어떤 불확실성 속에서도 주주환원을
끊임없이 이렇게 성장시키려면 그 회사의 순유동자산 가치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유동자산 가치라는 것은 결국에는 현금에서 보유한 현금에서 차입금을 빼고 그리고 투자 부동산이나 투자 증권 같은 것들 유동화를 쉽게 시킬 수 있는 투자 자산들을 더한 값이거든요. 네. 그 순유동자산 가치가 시가총액 대비 큰 기업, 사실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미국 시장도 그런 기업들에 열광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대공황 이후에 있었던 저희가 이제 가치 투자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벤자민 그레이엄 시대 때 있었던 네. 일인데, 지금 사실 워렌 버핏의 이제 스승이기도 하고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의 어떤 투자 지침서 같이 일컬어지지만, 솔직히 주변에서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투자하시는 분을 본 적 있으세요? 요즘에는 좀 드물죠. 거의 아니면 없죠. 약간 어떤 뭐 계량적인 걸로 좀 비슷하게 네, 퀄트처럼 투자하더라도 그냥 계량적으로만 네, 접근한다든지.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엄의 어떤 투자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제 담배꽁초 전략인데, 그 담배꽁초 전략의 핵심은 시가총액 대비 시가총액이 1,000억이라고 한다면 그 회사가 가진 순유동 자산이 시가총액 대비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 그 기업에 투자하면 망하지 않는다. 돈을 무조건 번다. 라고 했던 게 사실은 그런 벤자민 그레엄의 어떤 투자 중에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투자들을 미국에서 지금 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1940년도, 1950년도, 1960년도를 지나면서 그런 주식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왜 사라졌냐? 다 재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런 주식들을 사실 넷넷 주식이라 불렀었거든요. 네. 과거에. 그 넷넷 주식들이 미국은 1960년도가 되니까 다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넷넷 주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시가총액이 1조인데 순유동자산이 1조예요. 그러면서 순이익이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을 번다라고 보면은 그 기업의 가치는 자산 가치 혹은 수익 가치 둘 중에 하나만 바라봐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상태가 사실은 현대 시대에 와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나마 일본이나 한국에 그런 기업들이 많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년 동안의 어떤 자본시장의 개혁을 통해서 그런 주식들이 많이 사라졌고요. 거의 글로벌하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는 건 거의 한국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는 시가총액 대비 순유동자산 가치가 2배, 3배, 4배 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3분의 2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본 재배치를 하고 주주하는 성장성을 사실은 키워주고 어떤 성장 동력을 또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은 이 시인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는 넷넷 주식이 이제는 더 이상 없다. 주가가 올랐으니까. 한국에는 있다. 한국에는 많다. 넷넷이라는 거 이제 순자산 가치. 네. 그러니까 넷이 순이라는 네, 맞습니다. 뜻이고, 거의 순자산 가치밖에 안 되는 그 주식들을 말하는 게 넷 주식이었고, 뭐 4개씩 이렇게 꼽아드린다는 건 아니고요. 네.